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시작부터 파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요식 행위를 걷어내고 내실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회의를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 직전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읽었던 모두 발언을 없애버리는 식입니다. 대신 내실 있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솔직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린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첫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제일 문제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구둣발 바닥이 닳도록 소통하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길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 2마리의 배웅을 받았습니다. 또 반려견 중 1마리가 1호차에 뛰어올라 잠깐 출발이 늦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출퇴근하는 대통령이기에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출근길 혼잡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목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첫 출근 모습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일단 우려했던 교통 혼잡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첫 출근 모습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그래.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려면 네. 일부 장관제 기간 오늘 정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관련해서 좀 글쎄 내가 좀 출근해서 좀 챙겨가야 되겠는데. 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김경진 의원님. 네. 자택에서 출근하는 대통령의 모습,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모습을? 일단 저 인상이라든지 모습 화면에 등장하는 거 굉장히 네. 친근하고 그냥 바로 우리 이웃에 실제로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식하고 퍼레이드하고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TV 화면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였는데 네. 이제는 실물로 만나고 실물로 접하고 실물로 보고 기자들도 사실은 굳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 약속을 하지 않아도 취임하는 또 퇴근하는 그 순간에 또는 엘리베이터 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서 네. 대통령님 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그냥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저런 물리적인 공간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와 의사결정의 구조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이다. 그 단초를 어제 처음 우리가 봤다. 굉장히 상징적인 예.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출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출근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강아지는 오늘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혼자 나와서 바로 차에 탑승하고 출근했다고 하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어쨌든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친근하게 또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네. 장점은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좀 우려됐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어제 크게 교통 혼잡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주파한 시간대를 보면 한 8분대인가요? 이제 네.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한 10분이 안 걸리는 이제 시간이 걸렸고 아마 첫날이라 조금 더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은 어쨌든 첫 출근 이전부터 한 3번 정도인가요? 이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하고 지금 건너가는 다리도 여러 가지로 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동작, 한남, 반포대교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나 댓글 등을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네. 교통 혼잡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되진 않았다. 않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근방에서 사실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인수위로 출근을 하실 때 사실 신호가 잡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랬을 네. 때 이제 일부 시민분들은 경찰을 향해서 굉장히 좀 항의 표시를 하기도 하는 것을 액션을 좀 울리고 또 출근 시간대는 정말 1분 1초가 좀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김경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통령이 왜 대통령 관저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우리가 친화적으로, 친시민적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것은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왜 대통령이라고 하는 관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경호도 있겠지만 국가의 위기 사태, 위기 관리를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룸을 하나 만들어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사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을 네, 한다고 네. 했을 경우에 큰 위기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대통령 관저이고 대통령 집무실인데 지금 이런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시민 친화적이다 이렇게만 다가가서는 상당히 국정의 공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러한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경호가 과거 북한이 김신조 일당을 파견해서 침투시켜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제 암살하기 위한 이런 전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한 강력한 경호 체제가 수십 년간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너무 과잉 경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의사결정이 오히려 왜곡된 측면은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은 전문가들은 좀 해왔거든요. 네. 아니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마트나 슈퍼에 가서 편히 그냥 본인이 그냥 카트 끌고 다니면서 장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이게 안보 공백이나 이런 위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페르 같은 데는 대통령이 직접 그냥 조그만 소형차 운전해서 출퇴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서 시민들의 모습도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이나 문제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어차피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가도 출퇴근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출퇴근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상호간에 작은 순간이나마 또 교감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뭔가 장점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에 따른 또 장점과 단점들이 도드라질 텐데 장점은 더 부각을 하고 단점이 있다면 또 수정 또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 복장에 대해서도 또 화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두색 반팔 셔츠 그리고 흰색 치마 이렇게 단촐한 차림으로 배용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취임식 날 패션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우리나라 또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 쓰시죠. 제가 저하고 제 처가 뒤에 서겠습니다. 자, 현충원을 참배할 때는 검정색 정장 그리고 취임식 때는 하얀색 정장을 착용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저 하얀색 정장을 놓고 뭐 살풀이를 위한 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예, 어떻습니까? 뭐 한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뉴미디어 채널에서도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흰색 옷이 이제 살을 풀어내는 그런 의미를 무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그 전에 현충원 참배 때 김건희 씨는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네. 그것과 좀 대비되면서도 무난한 색깔이 또 하얀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살풀이라고 한다면 진짜 살풀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한테 살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살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왜 무속에서는 하얀색을 그 말이 맞다면 왜 무속에서는 하얀색을 살풀이의 의미로 삼았을까 했을 때 하얀색이 갖고 있는 깨끗한 이미지, 털어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너무 과잉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옹호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허은하 의원이 네. 여성 참정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은 이미 여성 참정권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옷 갖고 이제 특히 색깔 가지고 어떤 해석을 구구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수백억 원대의 명품 옷이었다라는 뭐 지적도 있던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국내 디자이너의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상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비로 구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취임식 날 촬영을 했던 사진을 일부 공개했는데 한 장의 사진이 민주당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을 좀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성준 의원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는 건 뭐. 이제 윤호중 그 위원장이 이제 그 비서실장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네. 윤호중 위원장이 늘 웃는 얼굴이에요. 항상 웃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뭐라 할까요? 포근함이라고 할까요? 늘 웃어주시면서 그 저 얼굴 윤호중 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늘 웃는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또 어떤 만찬 자리에 있고 영부인을 만났을 경우에 영부인과 서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웃지 그러면 뭐 인상 쓰고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제가 김경진 의원님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을 할 때 이렇게 하지만 사석에서 만나거나 아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웃고 아 잘 지내시라고 하고 그게 그런 모습인 것이지.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런 건 있겠죠.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참 이번에 어렵게 싸웠는데 패했는데 우리의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에 너무 웃는 거 아니냐. 그냥 그걸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더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사람 만나서 웃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만나고 저 축하해줄 일은 축하해주고 그렇지만 실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네. 중요한 부분에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경우에 저도 웃고 악수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기 논평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죠. 뭐 정치 현안으로 충돌할 때는 강하게 또 인상도 쓰면서 네. 메시지를 주장을 하는 것 당연하고 또 저런 축하하는 자리에 갔을 때 웃으면서 또 얘기 나누는 것도 전혀 어색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의 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웃고 있느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저걸 일부러 공개한 건 아닐 텐데 논란이 되는 사진이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들의 배웅을 받고 출근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하루를 간략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 원자재가가 늘 요동을 치고 밀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해가지고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좀 자주 일을 구두 바닥에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구두 위창에 달아야 됩니다. 취임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어제 감사했습니다. 새 또 정부에서도 기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총재님의 방안이 양국과 사우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구두 바닥이 닳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첫 회의에서 참모진들에게 저 얘기를 할 때는 뭐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좀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의미가 좀 담겼다 보십니까? 네, 구두발 닳도록 발 닳도록 이 표현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쓰던 표현이었고 이제 부지런히 다녀라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책상 앞에 앉아서 책상 머리에서 일하지 말고 네. 소통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라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윤 대통령으로서 명심해야 될 일은 사실 대통령은 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다루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윤 대통령이 보좌관들한테 한 얘기는 보좌관들이 명심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본인은 너무 지나치게 구두발에 그 발바닥이 닳도록 돌아다니면 또 안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서류를 읽어야 되고 네. 윤 대통령이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명황제로 불리는 옹정제, 강희제 이런 황제들이 사실 특기가 딴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서류들을 열람하면서 국정을 챙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너무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뭐 이제 강희제, 옹정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 정치에서 큰 특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정조예요. 정조대왕이 어떤 정치를 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붕당 정치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싸움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뭐
벽파, 뭐 시파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주의 정치가 주석 정치를 했어요. 술주자 자리석자 정치. 그러니까 술자리 정치를 했는데 그 당시 정주를 반대하는 붕당 정치인들과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야당의 영수들이겠죠. 그런 분들과 만나서 자리에서 국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치열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 이제 정치의 영역인 것이죠. 말과 언어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렇게 풀어보자. 그러면서 자리 정치를 했는데 정조대왕의 그 건배사가 뭐였냐면 불취무교예요.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설득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왕은 그 다음날 아침 제일 일찍 나가서 다시 또 회의를 주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우리도 이제 여러 준비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여야의 정치라는 것은 의회 정치고 협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도 네. 야당의 이제 지도부하고도 좀 만나고 얘기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했었는데 네. 이제 좀 더 뭐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좋아한다고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네. 야당 정치인과도 만나서 미국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요. 클린턴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야당 정치인들 오바마가 됐든 다 전화해서 만나고 그런 것처럼 실제 국가 현안에 대해서 좀 치열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음식에 또 진심인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박성준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의 야당 민주당 의원과 자주 소통만 하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아마 시동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제 시동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직접 만났을 때 주석이건 아니면 회의 자리건 간에 본인의 말씀을 한 30 내지 40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60 내지 70을 듣는 것 요런 대화에 어떻게 보면 요 시간 타임을 분배하는 기술 이게 아마 진정한 소통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60 얘기하시나 보네요. 뭐 그렇다고는 얘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조만간에 좀 멀지 않은 시일 안에 빨리 민주당의 박지원,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하고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분이 모이셔가지고 네. 윤 대통령이 스낵 냄비에 달걀말이 하는 게 특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 해드리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시면서 거기에 정의당도 들어가야겠죠. 제가 이제 정조대왕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단순하게 술자리 밥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현안 5년을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게 꼭 필요하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가 될 때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드리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요식행위들은 버리자, 걷어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스타일로 자유롭게 회의를 진지하게 해보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테이블도 조금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편하게 하십시다.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래 뭐 오늘 뭐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이거는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뭐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써준 거에는 뭐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가 많지도 않아요. 네. 마스크 벗고 와이셔츠 거라는 핸드폰 찍어놓고선 들어가시죠. 뭐. 잠깐만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마스크 뭐 벗으시고 앞으로 저거는 걸치시죠 뭐. 뭐 이런 거 카메라 찍을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정자세 하지 말고. 자, 저렇게 프리스타일, 효율적인 업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의 구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꿨다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인데요. 방으로 좀 수시로 와라. 가깝게 있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구조를 백악관처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대통령실이 있고 거기에 각 수석들, 비서관들, 그다음에 경호실들 이제 한 층에 다 있는데 지금 국방부의 이제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는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발이 닳도록 서로 방문 열어가면서 전화만 하지 말고 앉아서만 일하지 말고 각자 일도 하면서 서로 하나의 일이 각 부서마다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체크 교차해 가면서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대통령실도 백악관처럼 바꿨다. 그리고 구두발이 닳도록 일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렇게 구조적인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좀 받겠죠. 근무 그렇죠. 형태도. 그러니까 이제 새로 용산에 집무실, 1층에 네. 기자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옆에 수석 이 보좌진들의 방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네네네. 거. 그리고 하시라도 그냥 뭐 30초면 그냥 옆에서 얼굴 마주대고 그러니까요.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구조라고 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국가의 의사결정의 어떤 구조나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아마 이제 장관들, 네. 각 부처의 장관들하고 대통령 사이에 어떻게 하면 저런 구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인 과제일 거예요 보면. 장관들은 네.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네, 세종에 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흐름, 그런 철학, 저 공간과 관련된 공간이 의사결정 구조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매일매일 생중계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실이 49석만 딱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간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조금 공간 여유가 더 생기면 아마 기자분들도 더 받을 수 있고 네. 아마 브리핑룸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공간의 한계 때문에 일단 뭐 49석도 백악관과 똑같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긴 하던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공간이 좀 부족해서 49석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구두가 닳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 그런데 좀 안 풀리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각 구성이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좀 도와달라라고 나름 읍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쉽게 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목소리 그리고 이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서명은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상대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요구로 내놓은 것은 마치 선전포고 같습니다. 오만, 독선, 폭거를 멈출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나 홀로 민주당이 되어서 국정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로남불과 불통, 오만, 독선의 DNA를 버리지 않다가 또다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일이 없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이 7명이어서 정족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후보자 일부를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추경을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정족수를 본인이 직접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헌법의 국무회의 요건은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최소 요건입니다. 그게 네.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그 3분의 2, 15명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서 11명인데 지금 이 선임이 된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는 숫자가 모자란 부족하죠. 거죠. 네. 그렇다면 국무회의 그것도 첫 국무회의인데 사의는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 처리가 안 된 다른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상징적인 국무회의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명 강행에 이제 좀 강수를 두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추경을 위한 국무회의는 오늘 제대로 열릴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 전에 어떤 장관들이 임명이 되는지는 또 기다려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히 민주당 한덕수 총리는 물론이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후보자를 반대하는 데는 아마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지 청문회 당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제대로 상황에 대해서 동원한 거부할 건 후보자가 경우에는 당시에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심지어는 소문이 편집장이라고 소문났던데 검찰에요.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자.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여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거부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국무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정치력을 여기서 이제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번 주 정도는 이제 청문회 전국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도 좀 불거지고 있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물꼬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정치적으로 또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각 인선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 국민들의 시선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봤을 경우는 더 한 발자국 나가기가 어려운 형국을 지금 오히려 대통령 당선이 만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뭐 한동훈 후보자라든지 정리할 후보자들은 좀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임명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력이라는 예를 거지. 들면 정호영 장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풀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순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과의 어떤 협치가 분명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정치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부의 시선도 있지만 내부의 시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얼마 동안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주고 풀어간다고 하면은 실제 거기서 다시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데 정치적 공간이 지금 하나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더 이어지겠습니까? 그런 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건 제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 국민들의 정서법이라든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힘 내부의 지방선거 후보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네.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실질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도대체 뭘로 부적격이냐? 저는 부적격 사유를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언론 보도를 가지고 부적격 사유를 단 하나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워낙 유능한 전직 검사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의 귀결이 되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라든지 자세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도 임명이 돼야 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정국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쪽에서 먼저 좀 시동을 걸어주길 바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좀 황당한 주장이 좀 도마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송 서울시장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논란이 됐던 인천 송도 체득 스쿨이 제가 인천시장 때 유치한 학교입니다. 학비 엄청 비싸던데요? 3천 4천만 원 한다 비싸다 그러는데 부유한 여유 있는 집안은 해외 유학 강보다는 훨씬 쌉니다. 유학 보낼 사람들을 그렇죠. 안으로 유치하는 그렇죠. 거다. 아니 그러면은 뭐 한동훈 후보자 특권층이네, 뭐 귀족 교육 시키네, 뭐 국민들한테 너무 박탈감 주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네요. 아니 근데 검사의 월급 수준으로서는
무슨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 너무 과하다는 거지. 부인이 그렇지 변호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김수희 평론가님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후보자 딸 문제에 좀 심각한 부분이 드러난 건 사실인데 민주당에서 계속 포인트를 놓치고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네. 국제학교에 그렇게 비싼 학비도 주고 다녔는데 왜 방글라데시 쪽 사람을 찾아가지고 같이 논문을 쓰고 했느냐. 그는 국제학교에 값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국제학교를 유치를 해놓고 근데 네. 이제 그 학교에 보내는 거는 검사가 월급도 별로 안 될 텐데라고.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케냐. 아니요, 방글라데시 쪽 사람하고 그 한동훈 후보자 딸하고 네. 공동으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이 논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네. 사실 그 인사청문회 때도 봤지만 우리가 민주당 네. 의원들이 다 포인트를 놓치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다 흘러가 버린 거거든요. 네. 이제 송영길 전 대표 하시는 말씀도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한동훈 후보자가 그때 논문에 대해서 해명했던 말들 중에 틀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표절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다르게 따져보니까 62%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물직구를 던졌는데 민주당이 무리하게 이제 조국이라는 배트로 그걸 치려다가 방망이 부러지고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 나가서 또 핀트를 어긋나게 잡음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이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예, 놓치게 만들었다. 야당 구실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송영길 후보의 얘기는 그런 거죠. 포커스는 뭐냐면 이제 국제 학교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발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핵심은 이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할 때의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스펙 관리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에 관련된 이러한 어마어마한 스펙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조국 장관 딸은 이제 대학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혔던 당사자가 한동훈 검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20년, 21년에 한동훈 그 법무장관 후보자는 조국 장관의 그 딸의 모습과 비슷하게 다 그 스펙 관리를 해주고 결국은 대학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게 적절하냐. 이거에 대한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후보자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적절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측의 공세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조국 장관 자제분과 관련해서는 가령 뭐 서울대학교 국제법연구소에 무슨 인턴 확인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의 공문서가 작성이 돼서 이게 기소가 됐던 거예요, 보면. 근데 한동훈 후보자도 물론 딸을 위한 스펙 관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펙 관리라고 하는 게 가령 뭐 영문으로 어떤 에세이나 뭐 이런 걸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첨삭 지도를 받았다. 아니 지금 아이들 학원에 안 보내는 부모 있습니까? 논술 학원에서 첨삭 지도 돈 내고 우리가 안 받습니까? 다 지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외국인 학교에 보냈다는 이유로 장관 후보자 결격이 된다면 저거 해외 기러기 어렸을 때부터 유학 보내는 부모들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지금 장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불법 범법 사실이 명확하게 나왔지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스펙 관리라는 것을 했다면 할 수 있지만 이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부모들이 그걸 하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장관 결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너무 과잉된 공세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을 지불하고 그 글을 써가지고 수정하면 그거는 타당한 겁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논문도 예를 들어 단기간에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그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 딸의 글을 쭉 읽어봤더니 수준이 상당히 높게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 그것도 단기간에 몇 편을 쓸 수 있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김경진 의원님의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지금 드러난 곳곳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앱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미국의 컨테스트에 제출을 합니다. 이 학생이. 그리고 준결승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 지침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취재해봤더니 사실상 200만 원을 받고 이 앱을 개발해줬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에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있을 때 내세웠던 기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 유죄, 이게 공소유지가 가능한 범죄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카이브 얘기를 한동훈 후보자 하시던데 보통 그냥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오픈 액세스 저널에 본인의 소논문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김수민 평론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표절률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교묘하게 표절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바꿔서 그리고 문맥만 바꿔서 사실상 표절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 이 완성물을 만들어냈다. 굳이 왜 오픈 액세스 저널에 올립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대한 또 업무방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 앱을 만든 부분은 제가 그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니 저도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련된 문헌이라든지 내용들을 다 읽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정립하고 이게 글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관련해서 그걸 표절 뭐 어디 공식적으로 이게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된 공세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가부와 중기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여가부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졌던 해프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여가부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동안에 여가부에서는 어떤 기획도 어떤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국민들과 여가부, 공무원에게 돌아가겠죠.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제 실수를 연발해서 민주당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무능한 국민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유정주 의원이 다소 좀 실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건 근데 굉장히 이건 뭐 그냥 넘어가야 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악의가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사실관계가 엉망이 되거나 이런 뭐 이모라든지 뭐 한모 씨를 이제 기업으로 착각했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의 단어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준비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준비를 하지 않은 무능은 국민에게 그렇죠. 고통을 준다, 이거였을 겁니다. 이 단어가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아마 현장에서 잘못된 단어라고 탁 찍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 말실수라고 좀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맥락을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될 만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 했던 실책하고는 다른 실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라는 표현이 원래 이제 준비했던 표현인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 뭐 이런 식으로 단순 실수입니다. 실수가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영 후보자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글썽글썽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글썽글썽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이영 후보자님,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성공한 기업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정치는요? 정치는 2년밖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단계이지 성공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실제 경력이 풍부함에 불구하고 장관 못 하시면 많잖아요. 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 스펙이나 제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창업한 제 기업을 이용했거나 제가 어떤 자문 기간을 하면서 나름 부족하지만 헌신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 후보자 정리해 그것이 주세요. 절대 아니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신영대 의원이 결국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기업 활동을 한 게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두보 발판 마련을 위해서 기업을 했던 건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영 의원이 좀 억울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글쎄요, 이영 후보께서 장관이 되실 텐데 마음을 좀 다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게 눈물을 보일 일인가요? 아니, 그리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할 수도 있죠.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 앞으로도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6,700억대의 예산과 관련된 용처를 결정하고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제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정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인신공격적인 표현이고 저는 비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 질문의 의미를 어떻게 새기는지는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첫째는 정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관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 상황에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제 이영 장관 후보자가 이제 그 초선 의원이고요. 네네. 방송도 많이 하고 저 뵀는데 되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점잖으시고 늘 밝은 얼굴이시더군요.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역할에 대한 거.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에게 질문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사자가 된 거 아니에요.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대답을 하겠다라는 거,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톤과 매너를 가져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장관의 자리에 갔을 경우에는 당당해야죠. 네. 그리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저렇게 국회의원들 몇 가지 질문했다고 해서 감정적인 어떤 흔들림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영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장관을 수행하는 데서 상당히 저는 결격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7곳도 대진표가 거의 확정이 됐는데 보궐선거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대진표부터 확인하시죠. 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형선 인천시 협회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다음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전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대구 수성을도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이인선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았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유영아 변호사는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락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았고 충남 보령 서천 역시 국민의힘 장동혁 전 부장판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나소열 전 충남문화체육부지사가 공천을 받아서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강원 원주갑도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국민의힘은 박정하 전 제주 정무부시장 청와대 대변인도 했던 인물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신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이상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보여드렸던 이 보궐선거 7곳 때문입니다. 미니 총선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일단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을 이렇게 7곳에서 보궐선거가 펼쳐지는데 국민의힘은 5곳, 민주당은 3곳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제주는 원래 국민의힘이 좀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5곳에서 국민의힘은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이렇게 제주와 인천을 포함해서 나머지 한 곳에서도 승리를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7곳의 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인천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 고문은 공동 선대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 모습 보겠습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영은 심판자만 가지고는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일꾼들을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일꾼을 선택해달라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 모습 보셨는데 근데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 손동작, 지금 저 손 보셨죠? 누군가를 이렇게 미는 동작. 저 동작을 두고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린 아이를 밀친 것인지 아니면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옆으로 이동시킨 것인지. 민주당의 해명은 이동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저건 명백히 밀친 것이다. 심지어 저 어린 아이와 함께 바로 이 직전에 사진까지 촬영했는데 그 촬영한 사진까지 촬영한 아이를 오른팔로 밀었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수현 평론가님. 네. 김수현 평론가 보시기에는 민 겁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옮긴 겁니까? 근데 이렇게 몸을 밀었다라고 하려면 좀 네. 이렇게 흔들리거나 네. 이렇게 휘청거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팔을 접은 수준이 아닌가. 팔을 접은 수준? 네, 그러니까 팔이 본인한테 걸리는 상황이고 네. 그쪽에서도 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접은 수준이 아닌가. 사람을 이렇게 민다기보다는 팔을 이렇게 팔 정도를. 예, 근데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사실 이제 이게 한국의 중년 남성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남의 몸에 손을 대는 거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네, 그래서 네. 잠시 비켜주시겠어요라고 그렇죠. 말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아니면 잠시 네. 좀 기다렸어도 그 그럴 수 아이의 있죠. 손이 네네. 내려가기를 좀 기다렸어도 되는 상황. 본인 목소리를 들려주고 글쎄요, 그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예, 조금 기다리거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이재명 고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좀 손을 대시는 장면들이 연출이 돼서 이거는 이제 뭐 이 고문만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여하튼 좀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죠.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네. 이제 다 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그럴 수 뉴스가 되는 있습니다. 거죠. 예, 이제 예, 예. 모든 게 대선 뉴스가 되는 직전까지 거고. 대선 후보였고. 또 하나 저 이제 이렇게 뉴스를 다루는 걸 보면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후보의 등장에 따라서 판이 상당히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뉴스 하나하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저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부상을 더 키워주는 모습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디 장소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TV조선의 뉴스를 다루는 거 보면 확실하게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 후보가 전선에서 공동정선에서 부각이 돼서 지방선거에 지금 20일 남은 시점에서 한판 승부가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준 의원 봤을 때는 저게 민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도 이제 모든 장소에 가다 보면 있다 보면 이제 그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손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지금 아까 김수현 평론가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행동으로 봐야 돼. 단순한 행동으로 봐야지 저걸 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뭐 밀쳤냐 뭐냐 이런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이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정책 전선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이게 참 이런 얘기까지 방송에서 평석을 해야 되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예. 드는데 분명한 거는 저건 맞아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뭘 진지하게 이게 밀친다 만다 의식을 하고 한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조신하게 행동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신체 구사의 스타일하고 평소에 자기 신체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스타일하고 딱 그 스타일의 차이인데 거침이 없는 스타일이다. 예, 저걸 보시면 이재명 후보께서 어떤 몸에 이 운용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전 국민이 알 수 있어요. 사실 더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지난번에 대선 때도 사실은 저 유사한 장면, 사회적인 맥락이 유사한 장면을 봤던 게 이낙연 그때 상임선대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그때 누군가가 아마 사회하시는 분이 이재명 후보니까 그냥 말을 끊어버렸던 적이 있는데 가령 제가 이재명 그 순간에 이재명 후보였다 이러면 사회자 혼내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라고 이낙연 후보께 말씀하시라는 그게 먼저였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런 일련의 맥락들을 가지고
그분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장면을 보시고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가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논란이 있는 장면이었고 밀었느냐 아니면은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느냐 보는 사람에 따라 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한 그날 어제 이재명 숨 쉰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또 영상을 올려서 제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호떡집 불러고 어머니 아니 호떡집 이재명입니다. 호떡 많이 팔았어요? 호떡 하나 얼마예요? 네, 안 사드려요? 네. 저희 나라가 호떡 주면 선거법이가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시는데 아예 젊어 보여요. 젊어요 제가. 아니 방맛도 아니요. 제가 50대입니다 50대. 자, 일단 호떡을 먹고 있는 영상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호떡을 사 먹을 수 있고 뭐 지불하고 사 먹을 수, 또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주지 않고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제목이 문제입니다. 숨을 쉰 채 발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거는 아마 이제 홍보 담당하는 실무진이 네. 뭔지 몰라도 짜릿한 썸네일로 그냥 쫙 해서 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전략이었을 텐데 조금 이제 대선 후보를 하셨던 분이고 네. 국민의 40몇 %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 후보로 나온 선거 정도라면 사실은 홍보 담당자가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품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가 희망은 있는데 저게 뭐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수정하는 게 좀 맞겠다. 이목을 끌기 위해서 과도하게 썸네일 제목을 붙인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을 뭐 이재명 고문이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다만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방송국 출신인데요. 네. 사막 사고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 정도 되는 건 그 홍보하는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과잉하거나 어떤 경우에 이제 해프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저런 건 이제 바꾸면 되는 거지. 뭐 큰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걸 가지고 너무 이제 정책 해석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보다 더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는 이게 방탄용 출마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자, 국민의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안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그 총 피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김경진 의원님, 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저거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후보 두 분 다 비판을 드려야겠어요. 다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전제하에서 네. 헌법상의 권리는 포기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령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라도 나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무조건 영장 청구나 체포영장이 된다면 이거는 국회 의결 표결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지 나 포기할래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기 선언을 하라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말씀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다. 법 해석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님은 빈총이다 물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대장동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현재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분들이 법정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일부 지금 기사에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만 봐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재명 후보님이 공범으로 기소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 FC라든지 또 뭐 어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 이미 지금 경찰에서 일정 정도 또 다시 지금 뭐 계좌 추적이나 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법인카드 경기도 했던 부분도 경찰에 지금 수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빈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가 기소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사건에 대한 어떤 분석과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빈총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바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가령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몇몇 국회의원들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된다 그래서 수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수사는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지금 경찰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 같은 경우 열심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될 책무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역시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금의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모든 정책 관계자들이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구나.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후보의 등장이 태풍이 될 가능성도 크구나라고 하는 함축적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어떤 등장에 대해서 그렇게 씌우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러면 정치적 선택을 이쯤에 했을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정치적인 한 5년의 또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6월에 이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론과 지금 독주 체제에 대한 국민들을 바라봤을 때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 결집된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 표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등장했을 경우에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적 전선에 확실하게 설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민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민이 실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시각을 한번 집권 초기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인사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하는 행동들을 봤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어떤 선을 그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남 양산 사저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사저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저 내부의 모습입니다. 소파에 분홍색 스트라이프 줄무늬 셔츠를 입고 옆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환하고 편안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저 주변에 또 산책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반려견인가요? 뭐 고양인가요? 어쨌든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어쨌든 함께 안고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꽤 많이 사저를 찾아서 인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편안한 복장으로 사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카메라에서 잡혔습니다. 자, 취재진들에게 포착된 사진들인데요. 공개된 사진도 있습니다만 장미 변호사님, 표정을 보면 어떻게 좀 편안해 보인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앞으로 이제 사저로 내려가서 이제 일굴 본인의 일상과 관련해서 정말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떤 이제 뉴스 안 보게 돼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치 문화가 일단 전직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좀 어른으로 좀 예우해줬으면 좋겠다. 그날도 뭐 보수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해서 사저에 내려오는 거에 대해 막 반대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이제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영역만이 남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여야, 진영을 떠나서 해줄 수 있는 성숙한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인으로 살겠다, 또 잊혀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분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도 만남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도 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게 5년 전이었는데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낙향을 하면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보겠습니다. 자, 양산의 사진인데요. 지금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가방을 위로 집어 던져서 받는 모습이 네티즌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반대편에 뭐 지지자들이나 있었나 봅니다.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 사진 보면서? 저는 저 사진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잡히기도 했고, 근데 가방을 던지는 모습이 자기적이지 않고 정말 후련해 보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좀 탁현민 비서관이 예술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만약에 좀 묵묵하게 일을 했었다면 저 사진이 굉장히 빛을 발했을 것 같아요. 아, 탁현민 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꾹 참고 그냥 딱 숨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저렇게 홀가분하게 떠나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으실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매체 출연을 너무 자주 하시면서 이것저것 시시콜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사진의 묘미가 좀 반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를 떠난 탁 전 비서관이 윤 정부 비서관들에게 덕담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 확인하시죠.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거예요. 게 청와대 무슨 이전 문제가 내내 그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지금 대충 이렇게 뭉치고 사람들한테 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 불편함과 부족함이 곧 본인들에게 다 닥칠 거예요. 덕담은 없습니까? 좀 좋은 말도 좀 그래서 하고 이제부터 가야죠.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욕을 먹을 거예요. 저처럼. 일을 대충 하세요. 대충 하면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욕을 먹을 거예요. 결론은 이도 욕먹고 저도 욕먹으니 소신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5년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탁 전 비서관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봤고, 그런데 뭐 저 얘기는 저 얘기대로 놔두고 논란이 될 만한 인터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10일에 경향신문과 나눈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열병식을 저녁에, 밤에, 야간에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를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현송월에게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문제가 됩니까, 장윤 변호사님? 일단 뭐 법률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뭐 형법상 이적죄 내지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떤 정말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에서 이런 뭐 정보를 줬다거나 하기는 어렵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에 뭐 본인의 어떤 경험담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에 좀 불과해서 이걸 뭐 범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각의 목소리는 상당히 좀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탁 전 비서관이 과거 현송월 단장과 뭐 어떤 얘기를 한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현송월 단장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친구죠.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송월 단장이 이번에 좀 승진을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차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상당히 정무 감각이 좋고 김정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리설주 여사님도 그렇고 두 분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아주 잘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의 얘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이 이창양, 이영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촉보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국무위원이 이제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본인까지 하면은 이제 12명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